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4장에 있는 내용은 그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 경우에, 두 개가 있는 경우에 두 변수에 대한 자료를 요약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자료를 이제 관측하는 형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우리가 샘플링 유닛, 표본 추출 단위라는 그러한 용어를 도입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관측하는 그 대상을 표본 추출 단위, 샘플링 유닛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그 개체 혹은 샘플링 유닛으로부터 이제 특성을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하게 될 텐데요. 사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그 표본 추출 단위로부터 관측하는 특성이 두 가지 이상을 한꺼번에 이제 관측을 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몸무게라는 특성 혹은 키라는 특성을 이제 별도로 우리가 관측을 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이제 관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여론조사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같이 조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료를 측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그 두 변수에 대한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변수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각각의 변수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방법은 우리가 2장이나 3장에서 했던 3장에서 다루었던 그런 방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그 둘 이상의 특성을 동시에 이제 관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변수뿐만 아니라 두 변수 사이 관계에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변수 사이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두 변수를 한꺼번에 우리가 이제 그 요약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정리하고 요약할지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4장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두 변수에 관한 관측값을 이제 정리하고 요약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변수에 관한 이제 이러한 관측값의 요약은 이제 그 두 변수 자료의 두 변수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텐데요.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보는 방법은 두 변수가 모두 범주형인 경우와 두 변수가 모두 연속형인 경우에 대해서 요약하는 관계를 살펴보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두 변수가 모두 범주형인 경우에는 분할표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두 변수가 모두 연속형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분할표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우리가 계급을 통해서 뭐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한 것은 이제 정보를 많이 손실하는 방법일 텐데, 뭐 그런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보에 대한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두 변수 사이 관계를 우리가 그림으로 요약하는 방법인 산점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치적인 방법으로 요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표본 상관계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변수가 모두 범주형 자료인 경우에 요약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분할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자, 분할표를 영어로 contingency table이라고 하는데요. contingency table, 분할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스 분포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사용을 했던 2장이나 뭐 3장에서 살펴봤던 그런 도스 분포표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변수에 대한 그런 도스 분포표였다면, 분할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개의 변수에 대한 도스 분포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도수분포표에서는, 이전까지 도수분포표에서는 한쪽 예를 들어서 세로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한쪽에 이제 각각의 범주가 가지는 어떤 변수가 가지는 각각의 범주의 값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 옆칸에다가 그 범주에 해당하는 관측한 자료의 개수가 얼마인지, 즉 도수가 얼마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변수가 두 개이니까 한쪽 축에는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범주를 나열하고요. 또 다른 축에는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범주를 나열하고, 그 두 변수가 동시에 관측되는, 즉 각각의 변수에 대한 범주들을 생각하고 그 범주가 동시에 관측되는 그러한 도수를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수분포표를 2차원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간단하게 얘기한 것처럼 두 변수에 대해서 이제 범주를 쭉 표시를 하는데, 한 변수는 왼쪽에다 표시를 하고 한 변수에 대한 범주는 위쪽에다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변수의 이제 범주들이 이제 각각 있을 텐데요. 그 범주들이 이제 교차하는 칸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각 변수의 범주를 동시에 갖는 그런 관측값들의 도수를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기록을 할 때 조금 전에 도수를 기록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상대 도수를 기록하거나 혹은 범주별로 상대 도수를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예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00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400명 각각의 그 조사하는 대상에게 두 가지 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의견에 대해서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 지지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분할표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이제 하나의 분할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첫 번째 변수인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한 범주가 남자 또는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수에 대한 범주들을 제 왼쪽에다가 이렇게 나열을 한 거죠. 남자, 여자. 그리고 두 번째 변수가 지지 여부인데요. 지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지 혹은 아직 결정을 못했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하는 이러한 범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범주들을 위쪽에다가 좀 나열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400명에 대한 이제 조사한 관측 결과들을 쭉 확인을 해 봐서 남자면서 찬성을 한 그 관측값이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를 해봅니다. 도수를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기서는 112명이 그러한 결과를 이제 나타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여자면서 찬성한 그러한 그 도수가 84명. 그래서 찬성한 사람들을 전체 합한 것은 196명이다 하는 것이죠.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분할표를 작성을 할 때 지금 왼쪽 그리고 위쪽에 있는 각각의 범주가 교차하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그 셀들을 칸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 칸에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두 변수가 각각의 범주를 동시에 갖도록 하는 그러한 관측값의 도수를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분할표를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좀 파악하기 쉽도록 각각의 행별로 합을 이제 우리가 기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컬럼별로 합을 기록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물론 전체 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분할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할표 말고 이번에는 상대 도수를 기록한 분할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그 범주가 교차하는 이러한 그 곳을 이제 칸이다 아니면 영어로 셀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분할표는 첫 번째 변수는 이제 범주가 두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변수는 이제 범주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행렬에서 2행 3열의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합계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기 편하게 얘기를 할 때는 2 곱하기 3 분할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겠습니다. 단순히 분할표라고 하면은 범주가 몇 개가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범주가 몇 개씩 있는지를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앞에 얼마 곱하기 얼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분할표를 이제 상대도수 분할표로 만든다는 얘기는 각각의 칸에 도수가 아닌 상대도수를 기록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상대도수는 전체가 400명이 있으니까 각각의 도수를 400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계산한 결과들을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하고 아래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위에서는 이제 도수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 반면에 아래쪽은 상대 도수가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면서 찬성한 사람이 몇 명이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112명인데 그 112명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4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처음에 작성한 도수에 의한 분할표만 가지고는 이제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와 같이 상대도수 분할표를 보면 비율이 바로 나타나 있으니까 전체의 모습을 조금 더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상대도수를 우리가 활용해서 분할표를 작성하게 되면 전체 샘플 표본에 대해서 각각의 관측값들, 각각의 이제 범주에 대한 관측값들이 어떠한 형태가 되는지, 즉 분포의 모습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도수가 좀 더 도수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을 건데요. 아래와 같이 상대도수를 사용을 하면 조금 더 편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분할표를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생각했던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자, 남자하고 여자를 이제 별도로 구분해서 남녀별 지지 여부의 비율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식으로 분할표를 작성하는 게 좋을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지지 비율을 이제 비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 남자 전체 중에서 찬성인 사람의 비율이 얼마냐, 그 다음에 반대인 사람의 비율이 얼마냐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자들 중에서 찬성한 사람들이 여자들의 몇 %가 찬성하느냐 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한 상대도수는 남녀별이 아니라 전체 중에서 남자면서 찬성한 사람이 얼마냐 라는 것을 정리했다면, 지금은 남자 중에서 찬성한 사람이 남자의 얼마 정도냐 라는 것을 알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비율을 계산을 할 때 전체를 전체 관측값의 개수인 400으로 나누지 않고 각각의 도수를 조금 전에 보는 것처럼 남자의 총 합이 176명이니까 112를 400이 아닌 176으로 나눗셈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6도 176, 28도 176으로 나눗셈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여자의 총합이 224니까 84, 68, 72를 각각 224로 나눈 값을 계산을 해보고자 하는 거죠. 자, 그렇게 계산한 값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행별로 합을 계산을 하게 되면 1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한 전체를 기준으로 한 상대 도수에서는 남자의 합이 여자의 합과 지금 조금 다른 게 나왔는데요. 뭐 그 값이 1은 되진 않죠, 일반적으로. 자,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성별로 따로 이제 상대 도수를 계산했기 때문에 합계가 1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러한 남녀 별도로 이제 상대 도수를 이제 구하는 이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남자하고 여자를 이제 별도로 우리가 찬성 비율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고자 할 때 이러한 남녀별로 찬성 비율을 따로 계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결과를 보니까 남자의 60% 이상이 찬성을 하는 반면에 여자는 37%, 38% 정도만 찬성을 하죠. 즉, 남자 중에서 찬성 비율이 여자 중의 찬성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다루었던 도수에 의한 분할표라던가 혹은 상대 도수에 의한 분할표만으로는 알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상대 도수 분할표를 보면은 남자면서 찬성하는 비율이나 여자면서 찬성하는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심하진 않죠. 그런데 성별을 이제 구분해 봤더니 남자 중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여자 중에 찬성하는 비율에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러한 정보 2배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자료와 그 자료를 분석하는 목적에 따라서 도수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상대 도수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범주별로 상대 도수를 사용해서 분할표를 작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분석하려는 목적에 맞게 자료가 가진 정보가 가장 잘 나타나는 방식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을 통해서 두 연속형 변수의 자료를 이제 요약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우리가 이제 두 변수를 이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목적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두 변수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두 변수가 어떤 적당한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두 변수를 이제 분석하는 목적을 생각을 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두 변수의 관계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산점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산점도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두 변수가 모두 연속형 변수입니다. 그래서 두 변수의 관측값들을 그 평면의 하나의 점으로 표시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각각의 관측값들을 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그림을 산점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산점도는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이제 쉽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즉 관측값이 이제 변수를 이제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x라고 하는 변수에 대한 관측값, y라고 하는 변수의 관측값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평면 위에 점으로 표시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변수가 하나인 경우를 주로 우리가 했었는데요. 변수가 두 개 있는 경우에 관측값을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자,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가 있으면 앞에 얘를 생각하자면 몸무게와 키 자료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는 몸무게를 나타내고 y는 키를 나타낸다 라고 했을 때, 자, 지금까지는 이제 첫 번째 관측값인 몸무게, 두 번째 관측값인 두 번째 몸무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었고요. 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y1, y2, yn이라고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각각의 개체로부터 두 개의 변수에 대한 관측값을, 특성을 동시에 한꺼번에 관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기보다는 같은 개체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x1, y1이라고 표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즉, 하나의 개체로부터 첫 번째 변수인 x를 얻은 값이 이만큼이고 두 번째 변수를 얻은 값이 이만큼이다 라는 거죠. 즉, x1과 y1은 같은 개체로부터 얻은 서로 다른 특성에 대한 관측값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체로부터 얻은 관측값은 비슷하게 이와 같이 표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두 변수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보통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산점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두 변수에 대한 자료들을 이 녀석도 이제 하나의 점으로 생각하고 이 녀석도 하나의 점으로 생각하고 각각을 하나의 점으로 생각해서 평면 위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이죠. x1, y1이라는 점, 그 다음에 여기가 x2, y2라는 점. 여기다 이제 찍어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산점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점도를 이제 그리고 나면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관측값들이 어떤 직선이나 혹은 곡선의 형태를 갖는지, 즉 산점도를 그려봤더니 지금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산점도가 표시가 된다 그러면은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 사이에 정확한 직선 관계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대략적인 이런 직선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직선 관계라는 얘기는 x가 늘어나면 y도 늘어난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떤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을 따라서 변화하는 것처럼 변화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물론 이제 곡선 관계에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그 산점도가 그려진다면 대략적으로 이러한 곡선을 따라서 x하고 y의 관계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산점도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그 산점도는 그 그림이다 보니까 객관적인 그러한 특성이 좀 부족한 단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좌표의 눈금을 좀 다르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즉, 좌표의 눈금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와 같은 곡선 관계가 있을 때 x축 방향으로 쭉 늘려보게 된다면 가로 방향으로 스케일링을 이제 크게 한다면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늘리면 이렇게 거의 그 수평선에 가깝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계라면 그러한 산점도라면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없어서 거의 수평선처럼 산점도가 찍혔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이쪽으로, 즉 가로 세로, 그러니까 가로 방향을 이렇게 그 폭을 줄이면, 즉 스케일링을 이제
좁히면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부족한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한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산점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GDP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과 1인당 보건비 지출이라고 하는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두 번째 변수를 우리가 X라고 하고요. 첫 번째 변수를 Y라고 해서 산점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점도라고 하는 것은 자, 365,6.6이라고 하는 이제 점을 찍는 거죠. 그게 아마 이 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1538,6.5 1538이니까 대충 뭐 한 이 정도 될까요? 얘 아니면 뭐 얘 정도, 뭐 이 정도일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점을 찍어 본 것이 오른쪽에 있는 산점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산점도를 통해서 두 변수, 즉 X라는 변수, 1인당 보건비 지출이라는 변수와 GDP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이라고 하는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뭐 어떤 그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경우를 보니까 점들이 정확한 일직선을 이루고는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직선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점들이 직선에 가까운 경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보건비 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Y에 해당하는 GDP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도 늘어난다. 두 변수 사이에는 그러한 직선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런 산점도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비해서 어떤 특정한 관측값의 특성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한국에 대한 자료를 보면 지금 점이 여기에 찍혀 있습니다. 이 점의 그 위치를 그 전체적인 그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이 직선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직선에 비해서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반적인 경향, 즉 다른 국가들의 어떤 전반적인 모습에 비해서 한국이 이제 보건비 지출 비중이 같은 다른 나라들과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한 이 정도가 그 GDP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인데 그거에 비해서 한국은 훨씬 더 그 값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의 모습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료의 경향 대비 어떤 특정 관측값의 어떤 차이, 구별하는 그런 특성들도 우리가 산점도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그젬플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광고 비용과 판매량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가지고 산점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산점도를 그려보는 것은 마찬가지로 점을 찍어서 표시하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예제에서 있었던 산점도와는 조금 다른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 경우에서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앞에서는 이제 직선의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직선의 관계라기보다는 그 약간은 곡선처럼 보이는 그러한 관계인 듯 보입니다. 물론 그 광고 비용 여기선 X라고 하고요. 여기서 판매량 Y라고 했을 때 X가 늘어나면 Y가 늘어나는 경향은 보이지만 그것이 1차적인 직선을 따른 경향으로 나타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X가 늘어나면 판매량도 증가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뭐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의 직선이 아니라
광고 비용이 뭐 1에서 한 뭐 3, 4 이 사이에서는 판매량이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정도가 기울기가 그렇게 급하지가 않죠. 그래서 늘어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은 그런 형태를 보이다가 광고 비용이 이제 조금 굉장히 커지면 이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좀 커지죠. 그래서 광고 비용 X가 늘어남에 따라서 Y가 늘어나는 정도가 훨씬 더 큽니다. 기울기가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직선 관계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X가 늘어나면 Y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갖는다 라는 것을 산점도로부터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두 연속형 변수를 요약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개념을 처음 도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피어슨의 상관계수라는 말을 쓰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수치적인 요약 방법을 얘기를 할 때 대부분 표본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자, 여기서도 표본이라는 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계수 자체는 이제 영어로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계산하는 그 대상이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대부분 표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본의 상관계수다 라는 말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본의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두 연속형 변수에 대한 관계를 수리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 한 가지 그런 방법이 될 텐데요. 여기서 측정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서 우리가 산점도를 그려보면 산점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관계가 없이 나타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직선에 가깝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산점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아주 그냥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둘 다 어떤 직선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산점도에 찍힌 그 점들이 그 전체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직선에 매우 가깝습니다. 반면에 이쪽은 그 전체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직선과 점들을 보면 물론 이제 가까운 점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1번 경우보다는 2번의 경우가 두 변수 사이가 직선의 관계가 훨씬 더 정확하다 혹은 강하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을 이제 구분하는 그러한 한 가지 방법으로서 표본 상관계수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즉, 표본 상관계수는 어떤 두 변수가 직선에 가까운 직선의 관계가 있을 때 그 직선에 얼마나 가까운가, 즉 1번보다 2번에 훨씬 더 가까운가, 1번처럼 전체적인 경향은 직선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은 건지를 이제 구분할 때 어떤 객관적인 수치적인 값으로 사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값이 표본 상관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관측값, 그러면 이 표본 상관계수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는지 생각을 해보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두 변수에 대한 이제 관측값은 다음과 같이 순서상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텐데요. 자, 이 값으로부터 계산된 표본 상관계수는 R입니다. 자, 이 R을 계산하는 식은 오른쪽인데요. 자, 오른쪽에 S의 XY, S의 XX, S의 WY 이런 값들을 계산한 다음에 그 값들을 사용해서 이와 같이 계산된 결과를 우리가 표본 상관계수라고 부를 텐데요. 자, 여기서 각각의 S, XY 등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분모에 들어가 있는 S의 WX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즉, 이 값은
첫 번째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차 제곱의 합이 되겠습니다. 자, xi들과 x들만 생각한 평균이 x바입니다. 즉 x바는 지금 표본의 크기가 n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인덱스는 뭐 앞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 i가 1부터 n까지 가는 것이 뭐 뻔함으로 여기서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x들의 편차 제곱의 합을 s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네, 이거 지워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y들의 편차 제곱 합을 SY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XY는 자, x의 편차와 y의 편차를 곱셈을 한 것들을 다 더한 것을 SXY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 기호를 보니까 그러면 XX라고 하는 것은 x의 편차를 x의 편차랑 곱했다. 즉 제곱을 했다. 그 다음에 YY는 y의 편차와 y의 편차를 곱했다. 즉 y의 편차의 제곱을 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x의 편차, y의 편차를 곱했다. 라는 것을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호의 형태를 여러분들 생각을 한다면, 자,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한 것을 우리가 표본 상관계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런 표본 상관계수를 계산을 할 때 물론 이제 s의 더블 x, s의 더블 y, s의 xy를 이제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이 값들 계산을 할 때 조금 더 다르게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계산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s의 xy를 전개를 해서 계산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을 전개를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얘랑 얘랑 곱하고요, 얘랑 얘랑 곱하고 곱한 것을 쭉 쓴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서메이션을 각각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처음 거는 뭐 특별히 적용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x와 y 관측값의 곱의 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y 반은 인덱스 i에 상관없으므로 서메이션 시그마 밖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자, xi의 썸 부분만 이제 서메이션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자, 마이너스 x 반은 나오고요. 1부터 n까지 y, i 서메이션. 그 다음에 여기는 둘 다 i랑 상관이 없는 일종의 상수가 되므로 여기 인덱스가 1부터 n일 테니까 n번 이제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x들의 평균이 x바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n 곱하기 x바가 되겠죠. 자, 비슷하게 여기도 y바와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n 곱하기 y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하고 y 관측값 곱한 거의 합에서, 자, 첫 번째는 x바, y바, n을 곱한 것을 빼고요. 두 번째도 x바, y바, n을 곱한 것을 빼는데, 그 다음에 이만큼을 더함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이만큼이 남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간단히 계산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자, 그 계산하는 식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여기를 지워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지금 x하고 y의 편차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본다면 s의 더블 x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자,
여기 대신에 x로 바꾼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식에서 y도 x로 바꾼 거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이것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s의 더블 x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s의 그 더블 y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자, 맨 마지막은 자, 여기 그 x바하고 y바 있는 부분을 각각을 이 식을 사용을 해서 바꾼 거죠. 자, 그러면은 x의 합, y의 합을 생각을 하고 곱셈을 나중에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n이 하나 있는데 여기 n분의 1이 두 개 있으니까 이제 n분의 1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래에 있는 식도 비슷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두 편차의 곱을 다 더한 것은 각각의 관측값을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첫 번째 관측값만 다 더하고, 첫 번째 변수의 관측값만 다 더하고, 두 번째 변수에 대한 관측값을 다 더하고 나서 두 개를 곱하고 n분의 1을 곱해서 빼는 것과 같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르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표본 상관계수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든 이런 식으로 계산하든 이런 식으로 계산하든 계산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얻은 값을 우리가 상관계수, 표본 상관계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표본 상관계수는 앞에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목적이 두 변수 사이 직선 관계에 있을 때 그 직선 두 변수 사이 관측값이 그 직선에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그런 그 특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표본 상관계수는 r은 항상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값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본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직선 관계에 가깝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부호는, 즉 음수하고 양수가 둘 다 가능할 텐데요. 부호는 직선 관계 방향을 나타내겠습니다. 직선 관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두 변수 사이에 이러한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산점도를 그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경우는 한 변수가 늘어나면 다른 변수도 늘어나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한 변수가 늘어나면 다른 변수가 작아지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기울기를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경우는 이 관측값들이 가까운, 즉 전체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이 직선을 생각했을 때 그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값을 갖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 점들이 이제 가까운 그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값을 나타내는데, 자, 지금 왼쪽 1번 경우에는 그 r 값이 0보다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에는 r 값이 0보다 작게 나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r이 0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는 전체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그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하나의 변수가 커질 때 다른 변수도 커지는 그런 관계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산점도들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r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지금 2번의 경우처럼 2번과 같은 산점도가 이제 그려질 때 r을 계산해 보면 0보다 작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전체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한 변수가 늘어나면 다른 변수는 감소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음의 상관관계다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산점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R이 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가 될 것이고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부호는 직선관계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표본상관계에서의 절대값의 크기는 직선에 가까운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여기 1.1이라고 하고 여기는 1.2라고 할까요? 자, 1.1과 1.2를 보면 양의 상관관계 있는데 둘 다 그 1.1하고 1.2를 비교해 보면 1.1이 관측값들이 이 직선에 조금 더 가깝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1.2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점들도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둘 다 R이 0보다 크게 나타나긴 하지만 절대값은 이 경우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납니다. 즉, 이 경우에 R값을 R1이라고 부르고요. 이 경우에 R값을 R2라고 부른다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둘 다 0보다 크지만 R1이 좀 더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더 크게 나타나는, 하지만 1보다는 작겠습니다. 자,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는 2.1, 2.2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둘 다 여기도 네, 여기는 R3라고 할까요? 네, R4라고 합시다. 자, R3나 R4나 둘 다 음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제 음수가 나올 텐데요. 자, 2.1의 그림하고 2.2의 그림을 보면 그림이 약간 좀 이렇게 좀 빗나갔는데 2.1의 경우가 산점도를 봤을 때 전체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직선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R3의 절대값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R3하고 R4를 비교해 보면 둘 다 0보다 작지만 R3가 좀 더 직선에 가깝기 때문에 R3가 마이너스 1에 좀 더 가까운, 절대값이 더 큰 그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R3는 마이너스 1보다는 같거나 큽니다. 자,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R이 1인 경우와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인데요. R이 1인 경우에는 모든 점이 한치 오차도 없이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위에 정확하게 위치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R이 1이 나오고 R이 1이 나오는 경우에는 딱 이러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직선 위에 위치를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있다는 겁니다. 즉 기울기가 아니라 표본상관계에서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직선에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데 가장 큰 절대값이 1인 경우에는 둘 다 이제 절대값이 1이죠.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모든 관측값들이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산점도에서 나타난 점들이 전체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직선에 가깝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자, 절대값이 작다는 얘기는 0에 가깝다는 얘기인데요. 절대값이 0에 가깝게 되면은 두 변수 사이에는 직선 관계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이 표현은 조금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절대값이 0에 가까울 때, 즉 R 자체가 0에 가까울 때는 두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관계수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단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관계수 계산하는 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지금 x하고 y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지금 이쪽은 단위가 x의 단위와 일치하고요. 이쪽은 y의 단위와 일치합니다. 단위만 보면. 근데 여기는 단위가 어떨까요? x하고 y 곱한 것들을 쭉 더했으니까 x의 단위하고 y의 단위를 곱한 것이 자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가 지금 단위가 일치하기 때문에 캔슬돼서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다라는 얘기는 단위가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변수에 대해서 직선 관계를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표본 상관계수의 성질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성질이 왜 그런지를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A1부터 AN, B1부터 BN이라는 것은 전부 다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N개, A도 N개, B도 N개죠. N개의 실수, 총 이제 2N개의 실수인데요. 이 2N개의 실수들 사이에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자, 이러한 부등식을 이제 코시-슈왈츠 부등식,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그 선형대수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등식을 이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형대수 시간에 이 부등식을 유도를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벡터의 내적이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자, 그 개념을 뭐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 식을 좀 더 쉽게 기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A들을 다 묶어서 A라는 벡터로 표기를 하도록 하고요. B1, B2, Bn을 다 묶어서 B라는 벡터로 표기를 한다면 위에 있는 이 부등식은 조금 다른 형태, 즉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왼쪽에 있는 A1부터 AN 곱한 것들이 다 합은 간단하게 우리가 내적이라고 부르고 A.B라고 표기를 합니다. 즉 A.B라고 하는 것은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각각의 성분들을 대응하는 성분들끼리 곱셈을 해서 다 더한 값을 앞으로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은 A하고 B 내적한 거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A하고 A를 내적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것을 우리가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즉, A 벡터의 크기, 절대값은 각각의 성분들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 택한 것을 우리가 A 벡터의 크기, 절대값이라고 해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은 A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이 되겠죠? 자, 비슷하게 이쪽은 B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을 이제 벡터를 사용해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얘하고 얘의 차이는 양쪽이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제곱을 없애버리고 절대값을, 그러니까 양수값만 생각한 것이죠. 자, 이 녀석의 제곱이 이 녀석의 제곱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것과 동치는 내적한 거의 절대값이, 물론 여기서 절대값은 실수의 절대값이죠. 여기서는 이제 벡터의 절대값이고요. 그래서 절대값 기호는 동일하지만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건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는 자, 이것도 하나하나의 절대값은 실수죠. 이거 전체는. 자, 그래서 그것을 스퀘어 루트를 택하고 그 다음에 양수 쪽만 택하면
이와 같은 식이 얻어지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이제 제곱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이고 동일한 의미를 갖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요. 자, 왼쪽과 오른쪽이 정확하게 같아지는 경우는 A하고 B가 나란할 때만 성립합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얘기냐? A하고 B가 나란할 때는 성립하고 등호가, 그리고 두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지면 정확하게 A하고 B가 나란하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if and only if 라는 표현을 우리말로 바꿔 쓴 겁니다. 뭐뭐일 때 그리고 그때에만. 즉 등호가 성립할 필요충분 조건은 A하고 B가 나란하다 라는 것인데요. 자, A하고 B가 나란하다라는 뜻은 A라는 벡터의 어떤 상수배를 했을 때 B 벡터가 된다. 인 상수 람다. 물론 실수입니다.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나란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A하고 B라는 벡터가 나란하다는 뜻은 이거인 상수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러면 이러한 부등식을 이제 활용을 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코에피션트,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의 성질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R은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식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면 SXY는 X하고 Y의 편차의 곱을 해서 다 합한 것이고요. 분모도 비슷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표본상관 계수 계산하는 식에다가 이러한 부등식 혹은 이러한 부등식 우리가 활용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하나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즉 여기서 x1에서 x바 뺀 거, x2에서 x바 뺀 거, 점점점에서 xn에서 x바 뺀 거를 각각의 성분으로 하는 벡터를 하나 생각을 하고 그 벡터를 a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y의 편차들을 성분으로 하는 벡터를 b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분자에 있는 편차의 곱의 합은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사용을 하면 결과적으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과 동일하겠습니다. 내적의 의미가 이거니까. 자, 그리고 그 분모에 있는 첫 번째 이 부분은 뭐랑 같을까요? 결국 이 식을 생각을 해본다면 a라는 벡터의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 y라는 관측값들의 편차들로 구성된 벡터의 절대값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a와 b라는 벡터를 사용을 해보면 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내적을 a와 b의 벡터의 크기로 나눗셈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등식 성립함으로, 즉 분자의 절대값이 분모보다는 같거나 작기므로 이 값 따라서 R은 지금 분자의 절대값이 이것보다 작은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얘기했던 표본상관계수의 첫 번째 특징 R은 -1과 1 사이에만 있다 라는 것이 코시-슈왈츠 부등식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언제 이퀄리티 등호가 성립하는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R의 절대값이 1이 되는 경우가 도대체 어떠한 경우냐 라는 겁니다. 자, R의 절대값이 1이 된다는 얘기는 분모와 분자의 절대값이 동일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부등식에서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지는 경우에만 R의 절대값이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부등식의
자료에서 등호가 성립할 필요충분 조건이 두 벡터가 나란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란하다라는 얘기는 한 벡터에 어떤 상수를 곱해서 다른 벡터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절대값이 1일 필요충분 조건은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가 존재한다라는 것과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써보면, 자, B라고 하는 벡터의 각각의 성분들은 Y들의 편차가 되는 거고요. A라는 벡터의 각각의 성분들은 X라는 그 자료의 편차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 람다를 곱해서 B가 된다는 얘기는 각각의 성분마다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i가 1부터 n일 때까지 모든 i에 대해서. 자, 근데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이 식은 xi, yi가 직선 y 빼기 y 바 이퀄 람다 x 빼기 x 바 라는 직선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직선 이거 위에 있다. 그렇죠? 지금 여기하고 여기 대신에 x하고 yi 대입한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주어지는 직선 위에 모든 관측값들이 다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이거 좀 지우죠. 자, 그래서 그 R의 절대값이 1일 필요충분 조건은 점들이 정확히 직선상에 위치한다라는 것과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R이 1인 경우에는, R의 절대값이 1인 경우에는 이제 R이 1일 수도 있고 R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을 텐데요. 자, R이 1인 경우에는 이 람다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 이러한 이제 R이 1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람다가 있을 텐데,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A하고 A의 B 벡터의 크기를 계산해 보면, 자, B 벡터 대신에 람다 A라고 쓸 수 있으므로 A 벡터 람다 A, A 벡터 람다 A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위에 있는 람다 곱하기 A 벡터의 크기 제곱과 같겠습니다. 여기는 실수고 결국 A 벡터와 A 벡터를 내적을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람다는 앞으로 이제 묶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는 람다 A의 절대값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람다 절대값에 A 벡터가 여기서 하나 나오니까 제곱이 돼서 이렇게 되겠죠? 약분되고 나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1이다 라는 얘기는 분모 분자가 같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람다가 양수라는 걸 의미합니다. R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비슷하게 람다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즉 R이 1이라는 얘기는 이 직선에서 기울기가 양수라는 것이고요. R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에서는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표본 상관계수의 성질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산점도에 대해서 표본 상관계수를 생각해보고, 표본 상관계수와 이 산점도의 관계, 그리고 표본 상관계수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에 대해서 표본 상관계수를 계산을 해보면 0.897이 나오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표본 상관계수의 값이 0보다 크게 나오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실제로 지금 이 자료가 전체적인 경향이 기울기가
양수인 그런 직선에 가까운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크기를 보면 0.897로 최대값인 1보다는 물론 작지만 그래도 꽤 절대값이 큰 편입니다. 즉, 이 값을 보면은 꽤 이러한 그 직선 관계가 강하다.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다, 약하다 라고 하는 표현은 좀 객관적인 그런 표현이 아닐 텐데, 그러한 그 객관적이지 않은 것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상관계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 0.897이다 라고 한다면 직선관계가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값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상관관계에서 얻은 그 숫자와 그 다음 실제 모습은 이제 주의를 이제 좀 기울여야 될 텐데요. 자, 다음 그 산점도들에 대해서 상관관계 계수 값이 어떤 값이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경우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경우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선관계가 있으면서.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경우는 표본 상관계수가 0보다 크게 나올 것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 경우는 표본 상관계수 0보다 작게 나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랑 두 번째를 굳이 비교한다면 직선관계가 조금 더 1번이 더 강하죠. 따라서 R 값의 절대값이 더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R은 이 정도는 0.9 정도, 이 정도는 0.5 정도가 보통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경우는 네 번째가 좀 더 직선관계가 강하죠. 그래서 R이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0.9 정도, 그리고 3번은 음수이면서 그렇게 강하진 않기 때문에 0.5 정도, 마이너스 0.5 정도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 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 산점도를 그려보면 직선관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표본 상관계수를 통해서 수치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런 값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4개의 이러한 그 산점도는 직선관계에 있다라고 좀 보기 어려운 경우가 됩니다. 물론 얘도 뭐 하나의 직선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직선은 아닙니다.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있는 두 번째나 세 번째는 그냥 여기 x 값이 그냥 거의 일정합니다. y 값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특별히 x하고 y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것이죠. 직선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번도 x가 변화하더라도 y는 거의 유지가 됩니다. 즉 x하고 y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도 직선 관계가 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는 뭐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x하고 y가 x가 변한다고 y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자, 이 경우는 직선 관계는 아니지만 곡선 관계는 있습니다. 이런 곡선 관계가 있죠. 자, 아래의 경우에는 표본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면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이 경우나 이 경우나 이 경우나 이 경우.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본 상관계수를 계산을 해서 0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고요. R이 0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직선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R이 0이지만 곡선 관계에 있을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거는
표본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직선관계에 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산점도가 그려진다면 이것은 이제 계산해 보면 R 값이 꽤 크게 나올 텐데요. 네, R이 뭐 1에 가깝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x하고 y 사이가 직선관계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지금 x하고 y가 이렇게 두 그룹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없죠. 자, 그래서 x가 늘어남에 따라서 y가 늘어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하지만 표본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러한 직선 위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표본 상관계수는 1에 가깝게 나올 수가 있는데 1에 가깝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두 변수 사이에 직선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할 때 표본 상관계수를 계산을 하고 그 값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전에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봅니다. 이런 그림을 산점도를 먼저 그려보고 산점도가 어느 정도 직선에 가까운 경향을 나타내면 그 직선에 가까운 경향이 어느 정도 가까운지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고자 표본 상관계수를 계산을 해서 그 수치화된 값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표본 상관계수 절대값이 클수록 직선에 가깝다,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라는 것인데요. 아래에 있는 이러한 경우를 보면은 표본 상관계수는 직선의 관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곡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그 표본 상관계수만을 먼저 계산하지 말고 산점도를 먼저 그려보고 전체적인 경향이 직선 관계에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직선 관계가 어느 정도로 강한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표본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상관계수의 특징의 또 한 가지로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것은 상관관계라는 말과 인과관계라는 말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즉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A라는 도시, B라는 도시, C라는 도시 여러 곳에 대해서 각각의 도시별로 그 도시에서의 종교 집회가 몇 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도시에서 살인 사건 발생 건수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한번 관측을 해서 둘 사이에 하나를 x, 하나를 y라고 한 다음에 산점도를 그려보면 아마도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즉, 종교 집회 건수가 많아지면 살인 발생 건수도 많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자, 이때 x하고 y가 상관관계는 높지만 그렇다고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의미하는 거죠. 자, x하고 y의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잘못 판단한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종교 집회 건수가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살인 발생 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살인 사건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종교 집회를 이제 금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이제 인과관계로 잘못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관관계가 높은 이유는, 자, 도시가 크면 클수록 즉 주민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종교 집회 건수도 많을 거고요. 또 그만큼 살인 발생 건수도 많을 겁니다. 즉 주민의 수라고 하는 어떤 팩터를 생각을 해보면
두 변수를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같이 증가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는 그런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제3의 변수를 우리가 잠재 변수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러한 잠재 변수 때문에 두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이지 두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것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 자, 이러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를 가지고 그것이 인과관계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려면 이러한 잠재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자, 그러한 것들을 좀 확인할 때는 당연히 이러한 변수들의 의미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단순하게 인과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표본상관계수의 성질로서 1차 변환을 했을 때 표본상관계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x라는 변수를 ax 플러스 b로 바꾼 변수를 x'이라고 두고요. y라는 변수를 1차 변환을 해서 cy 플러스 d로 바꾼 변수를 y'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r'은 x'과 y', 즉 각각을 1차 변환으로 바꾼 변수들을 가지고 계산한 상관계수를 r'이라고 하고요. x하고 y를 가지고 계산한 표본상관계수를 r이라고 할 때 r과 r'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상관계수의 정의를 그대로 쓰면 편차를 곱셈을 해서 다 더하고 아래는 이제 편차 제곱의 합을 한 다음에 루트를 택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1차 변환을 했기 때문에 이 값은 x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즉 변환을 이제 한 후에 1차 변환을 한 후에 편차는 뭐 직접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b는 없어지고 a는 이제 공통으로 묶어지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식이 첫 분자는 ax 빼기 x바,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서 그 y에 지금 곱한 c가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모에 있는 것은 a제곱 x 마이너스 x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c제곱 y 마이너스 y바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물론 여기 인덱스가 사실은 하나씩 있어야 되는, 여긴 없지만 여기는 없는 거고요. 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좀 표기하기가 좀 복잡해서 그냥 생략을 한 것 뿐이죠. 네, 여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고 나면 여기 a제곱과 c제곱의 루트를 택했으니까 루트가 없어지면서 ac의 절대값, 그 다음에 여기 분자는 a 곱하기 c,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을 묶어보면 서메이션까지 해서, 네, 여기 서메이션 빠졌네요. 네. 좀 지저분해졌는데 이제 이 식을 좀 여러분들이 보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가 sxy, 여기가 sxx, 그 다음 s 더블 y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r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즉 a하고 c 곱한 것이 양수면은 r'과 r이 동일하고요. a하고 c 곱한 것이 0보다 작으면은 r'은 부호만 반대로 바뀝니다. 절대값은 동일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표본상관계수는 그 1차 변환을 하더라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값 정도가 변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키를 인치 단위에서 센티미터로 바꾸고, 이제 x라고 하는 키를 처음에 인치 단위였다가 센티미터로 바꾸고, y는 무게였는데 파운드에서 킬로그램으로 바꿨다 라고 했을 때 인치 파운드 단위로 계산한 표본 상관계수나 센티미터 킬로그램을 가지고 계산한 상관계수나 변화가 없겠습니다. 인치에서 센티미터, 파운드에서 킬로그램으로 바꾸는 이런 변환이 이런 1차 변환이면서 A하고 C가 둘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동일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4장에 있는 내용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